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80년) 광주의 봄이 40년이 지난 지금 왜 우리는 윤상원을 통해 5.18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혹자는 윤상원이 마치 5.18을 위해 준비되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는 말도 합니다. 시민군 대변인으로서 전남도청을 끝까지 사수했던 윤상원에게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역사의 그 자리에 꼿꼿이 설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일까요? 인물을 통해서 얘기했던 바가 없다고 하는 점이 제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건적인 전개 과정을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있겠고, 이렇게 이제 인물을 가지고 또 이걸 회화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이제 시도를 별로 안 했으니까, 윤상원이 결국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같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뭐 환경에서 이렇게 뭐 아주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역사에 대응하면서 역사 발전에 정말 큰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우뚝 설 수 있었을까? 회피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은 아니었어. 자기는 나라를 좋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혁명을 통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길을 묵묵하게 길게 보고 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5.18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급작스럽게 벌어지고 나니까 찾다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상훈 씨, 영철이야, 이제 우리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 만나질란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만난 것 아닙니까? 그래요. 다시 만났은 게 이제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고. 사실 저는 그때 당시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5.18 현장을 직접 접하지 못했지만, 그때 당시 상황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적나라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뭐 10일 동안 톱뉴스로 방송했었기 때문에 텔레비 방송국에서 어떻게 정말 참혹하게 매를 맞는 장면, 끌려가는 장면, 피투성이가 된 학생들, 참 마음이 정말 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윤상원 열사에 대해서 들었을 때, 아, 참 대단한 청년이구나.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윤상훈 열사가 살레시오 학교 동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또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윤상훈 동지가 전남 도청에서 죽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쪽으로 이렇게 나왔다면 80년 봄에 이태복이도 그렇게 치열한 투쟁을 하지 않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내가 그럴 수 없었던 거는 윤상훈이가 죽었기 때문에 산자로서 할 일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80년대는 하루도 쉰 적이 내가 없어요. 그건 윤상훈이 죽음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의 의미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쉼없이 학살자 전두환 물러가라고 싸우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민주화 대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윤상훈이 죽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1980년 5월 26일 마지막 밤 어린 학생들은 나가라. 그리고 여성들 나가시오. 그리고 새벽 3시 조금 있다가 그 군대 계엄군 그 탱크 몰고 들어오는 소리 뭐 이런 걸 할 때 윤상훈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야. 우리 짧은 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일생이 지나가는 것인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인데 어머니 아버지 생각했을 것이고 들불 녹두서점 광대패 또 전민노련 또 다른 많은 벗들 또 학교 사례지오 학교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 또 전남대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한순간에 지나갔을 거야.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드디어 윤상훈 열사의 모습을 들고 있습니다. 윤상훈 열사의 수고한 의지와 뜻은 현재 살아있는 이들과 훗날 살아갈 사람들에 남아서 윤상훈 열사의 말씀대로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네, 내빈 여러분 손 대하지 마시고 잠시 아버님께서 공상부가 함께 아버님과 함께 있어서 생일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위로금을 모아서 전달해 주셨는데 그 위로금을 학생들의 후배를 위해서 장학금으로 써줄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아버님의 뜻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물회장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학생은 평소 포용이 가능하고 응답성이 우수하여 하루아침에 제일비대에 신화와 진수와 작품을 수여하여 2007년 6월절 사대쇼 사업회의소에 공정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남긴 그의 일기를 보면 대한민국 역사의 흔적과 개인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다. 3월 15일 정 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를 했다 하여 학생들이 일어나서 데모가 났다. 이승만 박사께서 대통령을 그만두셨다.
국민투표 날이다. 새 헌법 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동그라미, 반대하면 X표를 하는 것이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새 헌법을 만든다. 학교에서 돌아와 전남일보를 보니 박정희 씨가 15만 표 차이로 윤보선 씨를 물리쳐 당선되어 있었다. 오늘 광주에서는 야단 법석이었던 모양이다. 공원에서는 성토대회가 있고 서중학교에서는 오토바이 쇼, 광주에 있는 여러 곳의 학교가 데모가 일어나 쉬는 모양이다. 도대체 한일회담이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학생들은 왜 데모를 하는가? 모든 것이 나에게는 의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후보의 연설이 광주 조선대 운동장에서 있었다. 각 학교에서는 수업을 오전으로 마쳤다. 교육상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박 후보의 연설을 듣는 것을 권장하는지도 모른다. 첫째 시간 특강이 끝나고 학생들이 데모를 한다고 야단이다. 모두들 신을 들고 운동장으로 나갔다. 난 생각해보았다. 데모를 하는 것이 아무 효과도 없을 것을 알고 있지만 한번 하려고 한 이상 행동 통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모두 들어가고만이 이게 무슨 데모인가? 데모의 목적은 무엇인가?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순수한 정의감이냐? 그렇지 않으면 며칠 더 쉬어보자는 것이냐? 실로 통탄할 일이다. 고등학교 시절 그래도 윤상원이는 종교하고 그다음에 그 태권도반에서 활동, 에덴서클 뭐 이런 거하고 많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관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 학교에 이제 운동부라고 한다면 이제 육상, 그다음에 기계체조, 그다음에 이제 태권도 요 세 가지가 주로 있었습니다. 그 태권도에 들어간 학생들이 한 30-40명 정도 이렇게 데리고 했는데 그 중에 우리 윤상원 그 열사가 태권도부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부에 몇몇 친한 친구들끼리 아까 에덴 서클이라든지 이런 걸 모임을 통해서 동아리 모임 비슷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엔 우리 에덴회의 첫 발족을 보게 됐다. 신의 남녀 고등학생으로 짜여진 이 회의 첫 모임을 명료관에서 가졌다. 위대한 뜻을 가진 인간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찬가지다. 우리 회가 사회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 의견이 나오느냐보다는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우리의 가치평가는 후세의 후배들에게 받을 것이고 진정으로 마음을 합쳐 이상을 실현하는 데 노력해야 될 것이다. 아마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굉장히 좀 아까도 정의롭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상원이의 정의는 아마 그런 에덴이나 그런 약간 이상적인 그런 거를 꿈꿔왔던 걸로 충분히 꿈꿀 수 있는 친구라고 나는 기억을 합니다. 윤상원이하고 나하고 대화가 된 거는 내가 먼저 노인과 바다의 책을 읽고 나서 윤상원이한테 이 얘기를 꺼내니까 그래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희망을 얘기한 거예요.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무엇인가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얘기가 됐던 거고요. 우리가 이제 71년도 삼수를 해가지고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삼수를 하니까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대학 3학년이에요. 우리는 이제 프레시맨이고 진짜 친구도 없고 둘이서 쓸쓸하게 이제 뭐 대학이라는 것이 기대했던 것만큼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점심시간에 둘이 만나면 교양과정부니까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만나면은 구 도서관 앞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야, 이 학기 등록금 가지고 가서 장사나 해야지 뭐 이게 재미없어 대학 다니겠냐라고 하는 차제에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김대중 그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출마를 해가지고 광주에 유세를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상원이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상원이는 그때 당시에도 아마 정치가에 대한 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꿈이 애교관이다 하면서 아버지가 그때 카세트를 하나 사줬어요. 우리 재산 1호예요. 케네디 그 연설문 있죠. 그거를 날만 틀어놓고 그대로 하면서 오빠가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여상고 거기서 계림동서 제가 2학년 때인가 살았는데 3학년 때 살았는데 날마다 거기가 테니스도 좋아해가지고 테니스 치고 오빠가 그 자기 꿈이 애교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신민당 후보가 되고 대통령 출마를 하죠. 그래가지고 박정희 씨하고 이제 둘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그때 이제 부정선거가 판치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대학생들이 참관인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고 이제 상원이는 야 우리가 여기 빠질 수 없다. 우리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참관인으로 가가지고 부정은 이루어지지 않게 우리가 감시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당에다가 우리가 신청서를 냈어요. 오빠가 선거 때문에 저기 해남이나 어디를 가버려. 그러면 형사들이 우리 집 오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오빠를 데리러 가. 형사들이 아버지를 안 하면 돼. 그게 그거 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하면은 오빠가 그렇게 하고 토론이 벌어져요. 토론이 벌어지면은 어마어마하게 무사요. 벌벌벌벌 옆에서 떨어요. 우리 아버지도 보통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접으러 나중에는 오빠한테 지거든요. 항상 오면 그 토론, 정치 이야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또 적당하게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던 차제에 그 히랍 그 오이디푸스 대왕이라는 것을 축제 연극으로 말하자면 작품을 선정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그 연극반에 가니까 이미 중요한 배역들은 다 끝나고 우리가 도중에 들어갔더라고. 갔는데 이제 그래도 빈 중요한 자리가 몇 개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윤상원이 맡은 역할이 테이레시아스. 그 테이레시아스라는 예언자는 그 히랍 그게 많은 작가들의 작품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눈먼 예언자예요. 내가 처음으로 한 연극이 에우리피데스 작품의 더 바코스의 여신도들이라는 작품을 내가 대학 1학년 때 처음 배우를 했는데 그때 내가 맡은 역할이 테이레시아스예요. 그러니까 연극에서 맡은 배역이 같다는 것은 사회에서 맡아야 할 배역이 같다고 나는 딱 생각을 했어. 상원이가 해야 할 배역, 맡았어야 할 일을 내가 해야지 돼. 라고 지금 내가 이제 거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이상향이 바다라면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언덕은 현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늘 이상과 현실의 갈등 속에 있는 경계선, 그 경계선에 선 사람이었을까. 바다가 보이는 언덕인데 윤상원이가 태어난 곳은 인곡이다. 말하자면 숲이 우거진 골짜기에서 넓은 세상, 바다가 보이는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간다. 그런데 상원이랑 우리가 정말로 즐겁게 자주 불렀던 동요가 있다. 그 동요가 바람 부는 언덕을 향해서 가자, 비 내리는 들판을 뛰어서 가자, 이런 동요가 있는데 그거하고 너무 어울리는 그런 호인 것 같다. 그 이제 77년인가 78년인가 아무튼 상원이가 졸업 4학년 때 취직을 하겠다고 해서 서울 상경을 해요. 근데 하루는 상원이가 잠깐 어디 갔다 온다고 그러더니 나갔다 오더니 원서를 20개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금융단 연수, 이렇게 은행들 원서를 한 7개 모아서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나도 어디로 진출할 거에 대한 몇 군데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 결심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가져와서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이거 같이 시험 봐가지고 우리 은행 취직이라도 하자. 그래서 내가 이 보니까 나는 아는 게 농협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농협 원서를 딱 죽게 되니까 사실 상원이가 농협을 하고 싶었던가 봐. 근데 내가 먼저 죽게 되니까 상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 너하고 경쟁할 수는 없지. 나는 너 집을 한 채 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택은행을 딱 죽게 들더라고. 주택은행 간다고 그래서 마치 우리 그 계림동 녹토점 바로 옆에가 조그만 양복집이 있었어요. 형 나 빨리 가급적이면 빨리 내려올게. 그러고 올라갔어. 괜찮은데 취업을 딱 하고 난 뒤에 내려오면 아버지한테 물어볼 때 아버지께서 지가 뭔 딴 생각이 좀 있는갑대.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버지로서는 충분히 방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게 내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고민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정 얘기는 내가 알고 있었거든. 집에 장남이라는 거, 뭐 동생들, 뭐 이런 형제들의 뒷바라지를 자기가 해야 될 처지라고 하는 거, 부모님 기대가 높다는 거, 이런 여러 얘기가 있는데 자기는 부모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취업은 했다가 다시 현장에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사무원으로서 뭐 사무 노동 운동도 할 수 있는 거다. 꼭 뭐 공장 노동자만 되는 것이 최상의 길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정말 이놈이 운동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접근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 그때는 뿌락치가 워낙 많았어. 그때 이제 윤상원 열사도 그때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공장 다니고 있었잖아요. 공장 다니고 있었는데 박규순 열사가 계속 찾아가서 약 강학을 같이 해달라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이 약 10월경입니다. 10월경. 그래서 윤상원 열사가 그때 10월 달에 승낙을 하고 그때가 윤상원 열사가 그 하남공단에 한남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한남 스트로플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위장체에서 다니고 있을 때인데 지식인이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는 아직 학생이지만 거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야학을 함께 하겠다 왔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당시에 본인은 자기 신분을 속이고 일용 노동자들 그들과 함께 삶을 하면서 일용 노동자로서 재미있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 모습에서 당시로서는 좀 존경스러운 감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야학에 참여하면서 그분은 앞으로 이제 야학 주변 야학이 있었던 천주교회 바로 인접해서 광천 시민 아파트라고 아주 서민 아파트죠. 그 아파트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살 구상까지 같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스러웠죠. 이제 우리한테 제일 기억나는 것은 전태일 열사의 분신 장면을 원래 상훈 형이 광대에 끼가 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수업을 했는데 유일하게 딱 그 장면만 바로 엊그제 일어났던 일같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 결연하고 정말 투쟁의 의지에 찬 그 얼굴로 이렇게 어떤 형식으로 표현을 하셨냐면 그런 것들을 꼭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하듯이 신나 기름 붓고 불 붙이고 이런 그 A4 용기를 확 잡고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거기까지. 나는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생각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가는 엉터리다. 무엇인가 진실된 생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진정으로 영혼의 세계를 찾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한다. 모든 것을 주고 얻는 한 가지 행복은 이 세상을 떠난 차원 높은 영원한 행복이 아닐까? 그것을 찾아야겠는데. 윤상원 동지한테 종교가 뭐냐라고 내가 물어봤을 때 카톨릭이라고 얘기하고 살레지오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학교냐고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카톨릭 계통의 학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확히 이해를 했고
근데 나도 그 당시에 성당을 다니고 있었거든. 동대문 성당에 다녔어요. 그때 신부님이 김승훈 신부님이셨어. 사대단에. 그래서 뭐 그렇다는 얘기도 하고. 어쨌든 본인은 이렇게 좀 마음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이러면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포근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원신부님에게서 편지가 왔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조용히 나 혼자 검소한 검은 사제복을 입고 미소를 지을 원신부님을 상상해 보노라니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신부님, 정말 기뻤다. 몇 번이나 신부님을 불러보았다. 언제나 나의 벗이 되어주고 있다는 마음에 눈물이 나도록 기뻤던 것이다.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와 개원아 하고 부르며 개원의 동네 임곡에 가고 싶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시던 그의 말이 내 귀에 다시 살아 생생하다. (5월 21일)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표한 날, 윤상원 열사는 들불 야학팀과 함께 투사 회보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수파와 항쟁파로 나뉘던 시민군 지도부에 들어가 다시금 하나로 뭉치게 하는 한편 외신 기자들 앞에서 대변인 역할도 수행해냅니다. 그리고 5월 27일 새벽 5월 18일 날 아침에 상원형의 발길질로 우리는 깨어났죠. 발길질로.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다 잡아가 버렸다. 이 새끼들. 결국은 저놈들이 반동을 일으켰다. 민주화에 대한 반동이죠. 이렇게 화난 그런 표정으로 우리를 깨웠습니다. 5.18 아침입니다. 그때 당시 약속이, 대학생들 약속이, 계엄령을 확대 조치하게 되면 우리는 10시에 전남대학교 앞으로, 그래서 대정부 추행을 한다, 끝까지 저항을 한다 하는 계획을 얘기하면서 그런 결심을 얘기를 했고. 제일 첫째로 중요한 거는 그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거 있고 나서 다 싸우자고 얘기했는데, 서울역에 다 철수하면서 또 싸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또 각 지역에 중앙위원회 있었잖아요. 대구중앙위원, 부산중앙위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는. 그 사람 잡혀갔냐, 안 잡혀갔냐, 뭐 이거부터 일단 1차적인 관심이 첫째는. 누군 잡혀가고 누군 안 잡혀갔는데 어디로 사라지고 안 나타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주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내가 투쟁을 조직해서 광주를 지원하기가 현재 어렵다. 내가 내려가겠다, 광주로. 일단 그렇게 하고, 광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그러니까 18, 19, 20, 21일까지 통화가 됐잖아요. 21일까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광주 지역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나한테 계속 보고했다고. 윤상원 열사는 이제 이미 녹두서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 들불 야학 팀한테는 투사해보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고, 또 연극반 극단 광대다 그래가지고 연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는 또 다른 나중에 이제 월기대를 주도하는 그런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송백회라고 하는 그 여성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송백회에서는 또 모금을 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각 그 소집단들에게 임무를 부여해서 어떤 활동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그 지휘 역할을 했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누구누구가 들어갔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다 하는 정도 얘기만 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순천으로 해서 올라가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순천 가가지고 길이 막혀서 못 들어갔어요. 나는. 그 대신 너무 앞에 나서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조직이 있으니까. 이 조직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윤상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광주 책임자야.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이놈들이 또 이상한 짓을 했다 이렇게 또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앞에 나서지 말라. 그래서 초반에는 윤상원이가 앞에 나서지 않았어요. 5월 21일 1시 발포, 계엄군 공수부대가 도청 앞에서 시민들 향해서 발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군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고 같이 투쟁을 하자 공수부대가 오후 5시를 기해서 광주를 빠져나가잖아요. 계엄군들이 빠져나가면서 광주를 외곽을 둘러싸가지고 광주가 고립되고, 한편으로서는 해방 광주 기간이 5월 22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도청 내에 시민 수습대책위원회, 또 대학생 수습대책위원회 이런 게 구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윤상원 열사가 그 수습대책위원회하고 계속 논의를 해가면서 그 방향을 잡아가려고 계속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도청과 녹두세점을 중심으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광주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지, 윤상원이. 그리고 그때도 그랬어, 나한테. 난 여기 싸우다 죽겠다. 언제요? 21일 마지막 통화할 때. 내가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최대한 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난 여기서 싸우다가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건 절대 안 된다. 어쨌든 살아남아야 한다. 그런데 그때 이미 윤상원이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조금 과했는지 모르겠지만 82년도에 내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름을 상원으로 지었습니다. 그건 이제 내가 윤상원 선배를, 윤상원 열사를 내가 살아있는 한 안고 가야 쓰겠다. 그리고 어떤 나의 아들한테 롤모델이 되면 좋겠다. 82년이면 아주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아주 포갑 정권이었으니까 민주주의가 언제 올 것이라는 그것은 몰랐었어요. 자기 목숨이 내일 닿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면서도 그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켰다는 것. 그 마지막까지 지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자기가 목표했던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 만약에 거기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서 도망을 갔다든지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 독재하고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열사들의 죽음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열사들이 많은데, 윤상원 열사의 죽음은 조금 죽음의 그 의미가 좀 달라요. 뭐냐면은 다른 열사들은 싸우다가 자기도 모르게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윤상원 열사는 죽기를 가고 그 자리에서 죽을 걸 알고 죽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어떤 그 무엇이 다른 열사들하고 조금 궤를 달린다는 의미가 있고, 그런데 광주 항쟁이 지금까지 이렇게 빛나고 역사적으로 평가받고 하는 그 이면에는 도청에 남아서 윤상원 열사처럼 산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숭고한 죽음이 없었으면은 광주 항쟁이 이렇게 말하자면 높게 평가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윤상원 열사는 후대의 기록, 영원히 기억돼야 되고 아마 남아야 될 거예요. 이제 나는 그런 어떤 윤상원 열사에 대해서 운동권적인 그런 어떤
모습보다는 나오고 친하게 지내고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내고 하는 모습의 기억들이 훨씬 나는 많은 사람인데 그런 측면에 보더라도 참 윤상원이 참 순수하고 버릴 게 없는 그런 친구였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 살던 즐거운 행세 동지는 간대하고 이빨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